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2, 삼국시대와 이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고대 국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삼국의 통일 과정, 이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주제를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의 발전 단계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면 구석기 시대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리지어서 그냥 다녔다라고 해서 무리사회라고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요, 이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척, 가족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씨족 사회라고 그냥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인구가 늘게 되면서 이제 부족 개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걸 우리가 군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부족 단위로 이제 국가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군장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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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 이 모여서 이제 국가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철기 시대에 이제 넘어가면서는 이 이제 여러 이제 부족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조금 더 큰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연맹왕국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군장 중에 이제 대빵을 하나 뽑는 거예요. 뽑는 거다. 선출을 해서 이제 왕 노릇을 시켰다라고 해서 왕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뽑아줘야지 왕이 되는 거니까 왕권은 상대적으로 얇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왕이 힘이 이제 세진 거예요. 왕권이 강해지면서 주변 군장들이 이제는 귀족, 신하로 이제 편입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국가를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위를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왕위 세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과 제도, 율령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령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그냥 법과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를 공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학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의 등급, 관등, 그다음에 그 등급에 따라서 옷 입는 색깔, 그거를 다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왕권이 강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율령 반포, 불교 유학, 관등 반복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제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왕 때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이 됐는가? 선생님이 이제 왕들을 좀 띄워줄 건데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왕들이 다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진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왕이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각 국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를 살펴보겠습니다. 활 잘 쏘는 주몽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2세기에 고국 천왕 때가 되면은 부족적 성격이 강했던 오부를 약간 좀 이제 행정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세기 초 고국 원왕 때가 되면 큰 위기가 한번 오게 되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이때 근초고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의 왕이 죽었잖아요. 거의 뭐 나라 멸망 비상 상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약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수림 왕이 소수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재를 키워야겠다 해서 유학 교육을 강화를 하면서 유학 교육을 시키는 태학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법과 제도, 율령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이런 것들이 아까 고대 국가의 기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수림 왕 때 이제 고구려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수점부터 다시 시작을 했더니 이제 광개토 대왕이 뿅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한강 북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당시에 신라에 왜구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신라에서 SOS 도와주세요 광개토 대왕 이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신라를 지원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천도는 수도로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돼서 한강을 차지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전체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충청도, 충주까지도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한양, 지금 이곳이죠. 우리가 있는 요 서울에서 백제왕인 계로왕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아까 복수를 해버렸네요. 고국원왕 1패했는데 다시 1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나중에 이제 수나라와 살수대첩 그리고 당나라와 안시성 싸움을 이제 벌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백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역 서울이죠. 한성 지역에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3세기의 고위왕 때 관등제와 관복제를 이제 마련을 하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세기 아까 말했던 근초고왕이 등장을 합니다. 마한을 복속시키고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세기에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 수도를 서울인 한성에서 지금의 충청도 공주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웅진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령왕인데요. 이 무령왕은 22담로, 지방의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을 하면서 중앙 집권화를 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왕 때가 되면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공주 옆에 부여라고 있거든요. 자, 부여를 이 당시에는 사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라고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흥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고구려한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 이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내주고 맙니다. 원래 약속은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이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게 되면은 한강 하류 지역은 우리 백제가 갖고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진흥왕이 배신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강 전체를 이 진흥왕이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성왕이 진흥왕을 좀 쳐야겠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는 와중에 성왕이 심지어 전사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자기가 먼저.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신라랑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일단은 끊고 신라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좀 독특합니다. 시조가 3명이에요. 박혁거세, 석탈의, 김할지. 박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뇌물 마립간 때가 되면은 이제 김할지의 후예들이죠. 김씨가 계속 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광개토 대왕 때 얘기를 한 것처럼 외구가 쳐들어와서 광개토 대왕의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도움만 받았을까요? 간섭도 받았겠죠. 네,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증왕 때가 돼요. 지증왕 때는 나라 이름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진한 사로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되게 특이하죠. 그러면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예전에는 왕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교과서 13쪽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뭐 이렇게 해서 뇌물왕이라고 하지 않고 뇌물마립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이상한 단어들은요. 우리한테 좀 되게 낯선 단어들이죠. 그래서 약간 부족적인 성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진짜 좀 세련되게 바뀌었던 시기가 지증왕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죠. 네, 우상국을 복속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법흥왕이 등장을 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늦게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다지게 되는 거죠. 율령 반포하고요, 불교 공인하고요,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금강가야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 등장을 해서요. 화랑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강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가야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 그래요. 가야라는 나라는요, 좀 독특해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여러 가야들이 있었어요. 뭐 금관가야, 아라가야, 뭐 대가야, 고령가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여러 가야들 중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초기에는 금관가야고요. 그다음에 후기에는 대가야가 이제 반장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대장 노릇을 하던 그 시기를 우리가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르고요. 대가야가 이제 반장 노릇을 했던 시기를 후기 가야 연맹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흡수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기가야 연맹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륙 쪽에 있었던 이 대가야가 다시 또 대장 노릇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대가야마저 진흥왕 때 이제 정복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지도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14, 15쪽에 똑같은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각 시기별로 어떤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는가 그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이거예요. 지금 한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한강유역 아니겠습니까? 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신이죠. 자,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신라는 선덕여 왕이 있었고요. 백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도 뺏겼고 성왕이 전사당하잖아요. 그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계속해서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신라가 도움을 요청을 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중국은 당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짱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옆에 이렇게 고구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를 좀 굴복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위기에 몰린 신라의 선덕 여왕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을 합니다. 아,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백제가 지금 너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고구려의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허허 도와주지. 대신에 니네가 가져갔던 그 한강 유역의 땅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이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춘추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건너가냐면요. 바로 명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렸걸랑요. 당나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고구려를 치는데 힘을 보탤게요. 이렇게 이제 딜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해서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 근데 이대로 멸망할 수는 없다. 라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8년 만에 668년에 고구려 멸망 그렇지만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라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당나라가 가만 보니까 이 신라의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한반도 전체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런 이제 야욕을 드러내니까 신라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당나라랑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나당 동맹이 깨지고 나당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라가 이기면서 신라가 전체적으로 삼국을 통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전투가 여러분 매소성 전투와 그다음에 어디 갔어?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매소성 기벌포가 나오면 나당 전쟁, 삼국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구나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숨가쁘게 이제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자, 삼국의 성장에서는요, 요 빨간 왕들 있죠? 요게 이제 각 국가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끌었던 그런 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시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 두고요. 반드시 지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은 순서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